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온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선생님 김희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발자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복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열강의 등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세 번째로는 독립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복,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병인 양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양료의 경우에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조선에서 박해하였다, 괴롭혔다라는 이유로 강화도를 프랑스가 공격하게 됩니다. 명분인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외교장각 도서 등 문화유산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1868년에 있었고요. 독일의 상인인 오페르트가 조선에서 통상 요구를 거절당합니다. 되게 찌질한 행위입니다. 찌질하게 통상 수교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그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걸려버리는 사건이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신미양요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 미를 보면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의 배상금 지불 및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보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연도도 한번 좀 봐주세요. 1876년입니다.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운요 사건이 명분이었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조약의 내용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나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대와 교린이 조선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대는 뭐다? 받들어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자, 누구를? 명나라를 이었어요. 근데 명나라가 어느 시점 이후로 멸망하게 되죠. 누가 등장해요? 청나라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조선은 어땠냐? 어딜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받들어 모시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북벌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북벌론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써놓은 이유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주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청나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산 외 두 개의 항구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교역하기 위함이었죠. 세 번째는 일본의 해안 측량권을 허용합니다. 너네 바닷가에 있는 여러 섬들이나 바닷가 근처 이런 것들 아니면 바닷가 이런 데 다 측량할 수 있는 기술 없지? 우리가 측량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속마음은 어땠겠어요? 지리 정보를 얻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군사적으로 행동을 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해안 측량권 허용이라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은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은 원래는 외교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외교관이라면 누구의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일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산 외 두 개의 항구 원산이나 인천에 개항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이 조선인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죽였어요. 그러면 조선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X. 어디의 법? 일본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또 불평등하냐? 일본한테만이니까. 조선이 일본에 넘어갔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에 넘어갔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요. 사실 이때부터가 일제강점기에
스타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미사변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1895년도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고요. 작전명 여우사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정말 상반되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의 국모입니다. 이 국모를 일본이 죽이게 돼요. 왜 죽였냐?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서구 열강들과 연합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조선을 식민지로 먹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여우를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작전명 여우사냥으로 결국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요. 을사늑약입니다. 대한제국 황제와 관리를 무력으로 위협했고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사늑약 제2조를 읽어볼게요.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어렵죠? 간단하게 보면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을 실행을 완수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일본국의 정부를 거치지 않고 외교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력과 외교권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국방력, 군대가 해산이 되었고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5년 뒤인 1910년 여름 8월 29일에 한국과 일본이 합병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죠. 36년간의 겪은 그 고통의 시작이 이 부분입니다. 경술국치라고도 불려요. 1910년 자체를 경술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치는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910년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1910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통치라고 적혀져 있죠. 무단통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무력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헌병경찰, 태영, 공포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헌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DP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정말 유명한 드라마 아시나요? 정인이 굉장히 잘생기게 나왔죠. 이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헌병이에요. 헌병은 뭐다? 군인의 경찰입니다. 근데 이 헌병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도 경찰처럼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한 거죠. 태형, 매질하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조선인한테만. 공포 분위기 조성, 뭐 총과 칼을 들고 다니고 헌병 경찰들이 그러고 있으니 거리에 여러분들 집 앞에 거리 가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총이나 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이렇게 무력으로 했던 시기가 1910년이다. 근데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 엄청나게 큰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어땠다? 쫄았어요. 살짝 쫄았습니다. 얘네도 뭉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문화통치라고 바뀝니다. 근데 사실 20년대 얘기를 하려면 진짜 문화적인 것들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친일파 생성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너네 우리 일본 도와주면 자귀를 줄게, 돈도 줄게, 땅도 줄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죠. 이 20년대 때는 친일파 생성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사실 말만 문화통치예요. 겉으로만 문화통치고 결국에는 속 안을 살펴보면 무단통치라 뭐 그렇게 다를 바는 없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대 민족 말살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세계사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당시 어떤 상황이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힘을 합칩니다. 얘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뭐가 부족해져요? 돈도 부족해지고요. 비행기가 날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도 부족해지고 총알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나 하죠. 어디서 이걸 수급할 수 있을까? 얘네 머릿속에 든 건 딱 두 개였습니다. 조선과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간 이유는 뭐 연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 일단 집을 텁니다. 쉬운 말로 집을 그냥 가가지고 강제로 총 들이밀고 너네 쇠로 돼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겠어요? 녹여서 총알 만들어야 되고 무기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조선 사람들의 뇌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 조선어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창씨 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민족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언어예요.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만들고요. 한국신민서사, 우리는 천황폐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린 학생들한테 외우게 하고요. 신사참배, 여러분들 뭐 야스쿠니 심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천황들의 패를 명패를 모셔놓는 곳, 뭐 이런 거, 이런 데다가 그냥 그쪽 방향으로 참배해라,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씨계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라. 뭐 기미테가 아니라 뭐 낙간부라상 뭐 이렇게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민족성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왜겠어요? 내가 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강제 징병하기도 하고요. 또 안타까운 위안부 강제 노역도 있고요. 많은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또 1930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겠죠. 아까 나왔던 3.1운동도 그렇고요. 20년대 60만세 시위도 있었습니다. 무력 시위도 있었어요. 국내외에서 수차례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뭐 봉오도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여러 전투들, 그리고 일본 주요 간부를 사살하고 암살하는 역할, 대표적으로 우리 윤봉길 선생님 계시죠. 이런 역할도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 30년대 때 뭐라 얘기했죠? 조선어 사용 금지라고 이 얘기를 드렸죠. 조선어 학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단체입니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또 만들었던 대표적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시는 뭐 한영운 시인, 그쵸? 뭐 아니면 이육사 시인들의 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복의 순간이 점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한 회담입니다.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고요. 자, 그러고 일제가 결국에 항복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손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항복하고 독일이 그 다음에 항복하고 일본은 끈질기게 버텨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어떻게 하죠? 열 받았죠? 핵폭탄 2방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핵폭탄을 인류 최초로 맞아본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엄청 타격이 컸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한다고 14일 날 얘기하고 15일 날 이제 라디오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8.15 광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남북이 갈리고 신탁 통치를 하고 남북의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북한이 남침을 거행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여러 정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시간 동안 거의 36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광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결국엔 분단되었죠.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했던 나라일까요? 우리는 광복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열과 성을 다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통일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광복절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광복절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광복절만 또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배워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요? 이상 김희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